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다시 주말이 왔는데요. 자, 이번 주말은 특히 크리스마스고요. 다음 주말은 말 그대로 연말과 연시가 갈리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정말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요즘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 예전과 같은 연말연시가 아니다. 이렇게요. 자, 날씨는 춥고 경기도 얼어붙고 과거 기억 속에 좋았던 어느 시절처럼 또 흥청망청하지 않는 차분한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맘때 이야기되던 크리스마스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요즘은 잘 짚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산타, 선물, 양말, 케이크, 가족, 사랑, 화해. 자, 저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떠올리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나눔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눔. 자,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이들의 모임, 이 아너 소사이어티에서요, 627번째 회원인 김박락 씨의 기사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자, 8년 전에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여 120만 원 남짓하는 생활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자, 이후에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시민들의 고액 기부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기부천사는 부자가 아니었다. 좀 되새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나눌 수 있으려면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의 공감이 작용하게 되고요. 또 연민과 측은지심,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과연 그런 세상인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놓치면 안 될 뉴스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장윤선 기자의 주간 이슈, 그리고 스포츠 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이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어릴 때는 오늘 같은 날을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불렀죠. 네. 내일은 이제 선물 받는 날. 그러니까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실까 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집집마다 요즘에 굴뚝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그랬는데. 네. 우리 박정 기자님 벌써부터 자택에 산타가 안 올 거라고 지금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따님이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아침에 네. 가족분들을 해외로 보내시고 오셨다네요. 네.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여야가 드디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속보가 나왔고요. 자, 오늘 오후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3주나 끈 합의한 내용 어떻게 정리됩니까? 네, 우선 정부가 제출한 639조 이 예산안 총액, 여기서 4조 6천억을 감액하기로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증액되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게 좀 늘어날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 639조보다는 좀 줄어들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세잖아요. 그렇죠.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정부안 같은 경우는 이 과표 3천억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만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는 아니었는데, 여기에 김진표 의장이 지난 15일 중재안을 내놨죠. 최고 세율을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걸로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를 모든 과표 구간에 적용해서 1%포인트씩 내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정부안이 약 5억 정도였는데 이거 대비 50% 감액을 하고 또 조건이 붙은 게 시행령 기구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 합의해서 반영하기로 했다라는 네. 부분이 들어갔어요. 또 아울러 이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민주당 요구액의 절반인 3,525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네. 정부안에는 이게 이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살려냈다라고 민주당 얘기하고 있고 또 대통령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를 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서 6,600억을 증액하기로 또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반대한 용산 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용산 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는 선에서 타협점이 찾아진 모습입니다. 네, 대체로 보면은 뭐 몇몇 개 빼고는 다 반반 절충이 된 느낌인데요. 네. 임 작가님, 이 합의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언론들이 평가하는 거는 실익은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고 네. 명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네. 평가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래 가장 좋은 합의안은 보통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합의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이 다 좀 갈라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박정우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특히 올해 논란을 끌었던 법인세나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원래 이제 법인세가 25%인 거를 22%로 이제 그 3% 내리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네. 민주당이 이제 중간 대안 정도로 뭐 초고율 그 최고 세율에 이제 해당하는 초대기업들 말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한테 오히려 좀 많이 깎아주자. 그래서 이제 한 해 이익이 한 2, 3억 원 정도 나는 기업들한테 인하를 몰아주자라는 거였는데 그 중간 절충안으로 그래서 대기업들도 1% 낮춰주고 그 아래 구간에 있는 법인세 내는 모든 기업들도 다 1%씩 낮춰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눠서 자기 어떤 이 절차를 반영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지키고 싶었던 예산 중에 하나예요. 네네.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표 정책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그렇습니다. 이제 절반이라도 이제 반영한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어떤 명분을 가져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좀 주목한 게 종합부동산세인데요. 공제 금액이 원래는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원이었는데 9억 원으로 이제 3억 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제 1억 원 상향해서 12억 원이 됐고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추구했었던 증세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민주당이 이제 거기에 끼워서 뭐 민주당 나름의 어떤 고유의 정책 어젠다나 내지는 이제 서민 감세까지 이제 관찰한 뭐 그런 식의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주에 국회가 본회의를 또 열고 자, 오늘은 일단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고 네. 이 일몰 조항 법률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합의했다.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지금 사실 다음 주말 이제 올해가 끝나면 그 화물연대가 파업했던 이유였죠. 안전운임제. 네. 그게 이제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야가 어제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주요 현안이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 조항 법률을 일괄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내용이 확실히 뭐 합의가 됐다 이건 아니다. 3년 연장 이런 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심사를 거치면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파업을 하면서 논란이 됐던 이 안전운임제 운명이 좀 달려있는 상황이고 또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을 연장하는 이 내용 이거는 여야가 좀 합의가 된 상황인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연장 안 하면은 정말 이 중소 사업장 작은 사업체가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정부와 여당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야당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당 52시간이 아니라 8시간 추가되면 60시간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노동개혁 부분에서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주 단위를 이제 월이나 분기, 반기, 연으로까지 늘려서 주당 그럼 69시간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요건 조금 더 면밀하게 다듬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개혁 작업 중에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랑 어떻게 보면 이제 충돌하는 양상이거든요.
대체로 이제 기업 규모가 좀 있는 곳들은 52시간제를 지금 이제 지키도록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죠. 여전히 30인 미만,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네. 조금 더 늘려주자 해서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올해 이제 일몰이었는데 네네. 그걸 내년으로 또 한번 확장을 해주고요. 근데 그거랑 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거랑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중간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또 앞으로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숙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 올해가 약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정치권이 이걸 다 처리해낼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주목을 하겠고요. 자, 대통령실은 이 여야 예산안 극적인 합의, 극적인 합의라고 해두죠. 어떤 입장 냈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어제 오후에 바로 공식 입장이 나올 거다라고 기자들은 많이 기다렸어요. 네네. 또 이제 밤늦게까지 안 나왔고 결국 입장이 없다라는 걸로 이 관계자 발에 그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오늘도 대통령실에서는 이 공식적인 입장 이거는 내놓지 않겠다.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이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여야 합의는 존중한다. 근데 아쉽다. 어려운 국민 경제와 대외 신인도 우려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계속 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여권 고위층에서는 사실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준예산 사태 일어나서 안 된다. 이런 공감대 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수용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계속 원칙을 강조하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그동안 좀 보여왔던 왜냐하면은 협상안이 좀 마음에 성에 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좀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지만 그래도 예산안 장기 표류로 인한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좀 전달이 됐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준예산 상황은 막았다. 그 이제 사실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거는 불만의 이 우회적인 표현이죠. 통상 그렇게 이해가 되죠. 아마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발 기사들이 몇 개 이제 나오고 네네. 있는데 그 중에 얘기되는 게 협상 막판까지도 이제 쟁점이었던 이제 행안부 경찰국이라든지 네네. 법무부 이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관철을 못 시키고 절반만 50%만 감액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이제 최초의 이제 핵심 어젠다 중에 하나였던 두 가지에 대해서 절반만 인정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명분상에 좀 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합의안이 썩 그 만족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의회 입장에서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는 내내 어떻게 보면 여야가 쟁점 합의에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마치 이제 재가를 안 해주는 것처럼 네네. 보이는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도 뭐 한 2, 3주에 걸쳐서 이 사안을 다룰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정부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이제 의회의 예산 어떤 그 이 심사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그것 중에 반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재밌는 이제 패러디 만화가 있더라고요. 예. 알프스의 소녀라는 이제 추억의 애니메이션이 네네네.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인공인 이 하이디하고 클라라. 네네. 이제 뭐 다리를 잘 못 쓰는 이제 클라라라는 휠체어를 친구를 타고 있죠. 하이디가 이제 휠체어를 밀어주는. 근데 이제 그걸 패러디해서 하이디가 클라라를 절벽 밑으로 이제 밀어버리는 식으로 이제 아이고, 그림을 좀 예. 바꾼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대사를 입혔는데 클라라로 이제 분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대통령님 예산안 합의해왔어요. 그랬더니 하이디 역할을 하는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이걸로 안 돼. 라고 하면서 밀어버리는 버리는 네 그런 모습이 이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지켜보는 국민들도 자꾸 대통령실이 너무 좀 지나치게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첫 예산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네네. 내년에는 조금 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이제 협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인게이지먼트는 레귤레이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국정조사가 여야가 함께 참여해서 시작이 됐죠. 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오늘 2차 현장 조사 나섰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행정안전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여야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당에서는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따져 물었고 반면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책임론 그리고 이제 부각을 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 행안부 장관이 이런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되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꾸려졌다.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었냐. 최소한의 방역 관리. 그러니까 이게 방역 관리가 곧 인파 관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했어야지 왜 그걸 못했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정부 그렇게 했던 건데 왜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왜 지지 않냐 이런 취지의 지적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중대본 구성이 늦은 그런 문제, 중대본 성격은 총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현장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장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또 방역 얘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일반적인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다. 이렇게 행안부의 책임을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중대본 구성보다는 현장에서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이상민 장관의 같이 뭐 뜻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 대한 경찰의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동안은 뭐 이 특수본의 수사가 주로 현장, 경찰 또는 뭐 지자체 일부 또 소방 이런 쪽으로 집중돼 있었는데 국정조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행안부의 또 역할, 책임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계속 이제 1월 언젠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좀 들여다볼 문제로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경찰이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자, 이른바 닥터카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는데 임 작가님 먼저 이 닥터카 논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신현영 의원이 이제 참사 당일날 10월 29일 밤에 이제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중간에 탑승하고 이태원 현장에 갔다라는 논란인데요. 이제 닥터카라는 거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숙직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이제 재난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차량을 편성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차량을 신현영 의원이 중간에 본인의 집 근처로 오도록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일을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이 좀 틀어지면서 닥터카의 현장 도착이 좀 늦어지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로도 신현영 의원에 대한 어떤 의전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이제 보수 시민단체 쪽에서는 직권남용이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신 의원을 이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태고요. 보건복지부도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 현장에서 상황이 끝나고 나서 복지부 장관의 차량에 탑승하고 신현영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실태조사에 착수를 하고 또 명지병원에 이제 닥터카 출동 동선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살펴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이제 야당 국회의원인데 박 기자님, 민주당 의견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신현영 의원 징계안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힘을 빼려는 또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이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브리핑에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신현영 의원에 대한 이 문제가 더 이제 커지고 더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국정조사 더 중요한 이 국정조사가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정쟁화시키고 민주당에서는 이 국정조사의 성과가 미흡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를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일부 야권 인사들은 이 신현영 의원의 책임을 언급하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한 라디오에서 신 의원을 향해 의혹이 좀 앞섰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라디오에서 택시를 타고 갔으면 될 걸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러면서도 선의는 곡해 안 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들어가 있고 현장 조사까지 되고 있지만 분명히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 입장이 좀 갈릴 것 같고 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도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중간 사이사이 신현영 의원 문제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아니면은 시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거기에 대한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도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국정조사 집중하는 것보다 이런 여러 가지 공방으로도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현영 의원에 대한 이제 논란을 국민의힘이 좀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이제 회부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의 어떤 방향성을 좀 보시면 여야가 국정조사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지를 미리 좀 점쳐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야당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적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행안부를 비롯해서 관계기관들이 미리 대비를 할 수는 없었는지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를 따지려고 할 거고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현영 의원 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현장 통제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게 하나 이제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이제 몸통과 꼬리가 있죠. 우리는 좀 본질을 보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주말이 닥쳐왔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 속 고장난 차 발생이 요즘 잦고요. 눈이 내리는 호남 지역 중심으로는 눈길 사고가 많습니다. 또 제주 산지에는 오늘도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곳들이 많은 만큼 계시는 지역 날씨 상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한파와 눈 피해 없도록 안전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선운산에서 눈길 사고가 났고요. 줄포 부근에서는 2건의 눈길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처리 작업 늦어지고 있고요. 반대 목포 방향으로는 8탄 부근 2차로에서도 1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중입니다. 고창-남양 고속도로 고창 방향은 장성 3터널 부근 1차로에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처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영암순천선 영암 방향으로는 장흥에서도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전차로를 막고 처리 중이라 지나실 수가 없습니다. 미리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조금 전 12시 30분에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눈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도 이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니 이 지역 주민들 정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거 뭐 거의 매일 다뤄지고 있고요. 주자들이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한동안 좀 소식이 뜸했습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김장연대 기자님 뭐라고 입장을 냈습니까? 네, 김장연대 이제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연대 이제 구체화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은 설이죠. 네, 뭐 네. 지금 뭐 데이트 하고 데이트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사실 이제 애초에 장제원 의원은 당권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어가지고 예. 이게 어떤 형태의 연대인지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김장연대가 핫한 단어가 됐어요. 정치권에서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이제 고려대에서 보수주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강 이후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현안 질의를 했는데 김장연대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새우 2마리가 모여도 새우다. 절대 고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의 당원투표 100%로의 당대표 선출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입시 제도를 바꿔도 들어갈 학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맨날 선거에 임박해서 당원 당규 바꾸는 게 정당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아울러 그리고 이제 전당대 컷오프 방식도 당원투표 100%로 한다면 논리적으로 이미 당대표 선거가 끝나는 건데 왜 본투표에 결선투표까지 하는 것인가. 논리적 모순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예측도 했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출마할 걸로 본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유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할 경우 지원할 생각이냐 이런 물음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 모습이었고 또 윤 대통령의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방선거 이끌 때 지지율이 40% 후반대를 넘은 것은 너무나 당연했지만 그 사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는 걸까지 많이 회자가 또 되고 있는데 내가 대표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 예전 수준 본인이 네. 이 지도부에 있을 때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를 읽히는데 자, 임 작가님.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 정도면 네.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바로 맞받았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네. 제가 지난해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돌고래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고등어와 멸치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저를 치받았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과거에 하던 말과 반대되는 네네.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려고 한 것 예.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가 두 의원을 세우라면서 합해봐야 고래 못 된다고 폄하를 한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고래와 고등어가 함께 싱싱하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돌고래는 돌고래답게, 고등어는 고등어답게 이렇게 썼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지적처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난해에 당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던 건 맞아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는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돌고래다라고 정진석 당시 이제 의원이 예.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 돌고래도 있고 멸치도 있고 뭐 이거 서로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경선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했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월호 격화시키는 거는 그 당시에 여러 후보들이 다 좀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과는 좀 상반되는 주장이긴 예.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모순이 없이 말을 하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노는 데에 가둬두면 안 된다. 네네. 돌고래는 다른 작은 물고기들하고는 다른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군소 후보들하고 같이 묵지 말라. 이제 이런 네네. 식의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작년에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물론 이제 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게 바다의 비유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직설적으로 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점심 시간인데 이게 새우가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파지네요. 그리고 이제 김장철인데 또 이제 김장할 때 그러니까 새우 젓갈을 살짝 곁들이면 또 이 감칠맛이 살아나거든요. 시사본부는 이게 점심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좀 음식물의 비유는 조금 자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런데 이 주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또 장관 차출설도 있고요. 그렇죠. 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자, 유승민 전 의원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6일 지방선거 끝나고 정치적으로 좀 공공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거의 죽었다라고 윤석열 의원이 표현을 했어요, 오늘 네. 라디오에서. 그런데 이 전당대 룰 개정이 정치적으로 죽은 유승민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살려놨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경기지사 선거 경선 후보였던 김은혜 지금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경선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심대 민심 비율이 5대5였는데 그때 이제 김은혜 의원 후보가 이겼으니까 그때도 졌는데 지금 뭐 그걸 가지고 이 100% 한다고 그걸 비교할 그게 상황이 되냐.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윤석열 의원은. 그래서 7대3 그러니까 당원 투표 7 여론조사 3 룰을 그냥 뒀어도 어차피 당대표가 안 될 뿐인데 마치 유승민의 이 코스프레 이걸 좀 더 살려주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네. 좀 짚을 점은 있는 게 네.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지방선거 때 같으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의원의 지적처럼 유승민 당시 이제 후보가 김은혜 후보한테 지긴 했는데 5대5에서 진 게 이제 단순하게 보기는 어려운 게 그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가장 높았었던 맞아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여당의 승리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시점에 김은혜라는 이제 상징 카드와 맞붙었던 거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예전만 못한 그 당시만 못한 상황에서의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정치적 무게감
좀 달라졌다라는 점을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물어봤더라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것 같으냐라고 했더니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오늘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것 중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혹은 뭐 의무 해제,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의무 조정 이런 표현을 썼던데, 자, 어떻게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된 겁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이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중대본 회의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다만 의무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대신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이런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이거 첫 번째 꼽았고, 네. 그다음에 위중증 또 이제 사망자 발생 감소, 아울러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또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런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네.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기준으로 봐도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나 아니면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또 주간 치명률 0.1% 이하 이게 내려가야 된다, 이런 네.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7차 유행 상황에서는 당장 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1단계 조정은 7차 유행이 좀 지나야 된다.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곧 다가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단계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고, 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시점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4가지 기준이 발표가 됐고요. 이 중에 2가지가 충족되는 시점이 되면 지금 현재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권고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뭐 자율적인 착용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또 의료기관 등 일부는 또 여기서 배제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그 추가 접종,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네, 있어서 좀 지금 걱정이 계량 됩니다. 접종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하시면 지금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이제 면역력이 좀 높아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60세 이상 고령층이 30% 접종률이 채 안 됩니다. 28.4%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사면 명단이 이제 발표되는 것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요거 이제 나오게 되면 보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 함께 참작을 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높게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한미금리 역전차 우리가 좀 지켜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710님, 모두 성탄절만큼은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웸, 야, 저희 시절에 뮤지션이에요.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을에 붉게 물든 단풍과 가은에 붉게 물든 단풍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가은에가 맞습니다. 가은에는 한가을 내내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여기서 내는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뜻을 더하고요. 부사를 만드는 정미사입니다. 그런데 가을과 내가 합해질 때는 리을 받침을 빼고 써야 합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첫소리 니은 앞에서 리을 받침이 되게 탈락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흔적이 남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겨울도 겨우내로 쓰면 됩니다. 또 꼬임에 넘어가다와 꾀임에 넘어가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꼬임이 맞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기분이 생기도록 남을 꿰어 속이거나 부추기는 일을 보통 꿰임이라고 하는데요. 문제에 나온 꼬임은 꿰임의 본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기나 곰팡이 따위의 냄새가 맵고 싸하다를 뜻하는 형용사는 매캐하다입니다.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에서는 모두 모음 어, 이, 에를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대설주의보 해당 지역인 충남, 제주, 호남에는 시간당 1에서 4cm 강도의 매우 강한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산지의 적설량 최대 81.5cm고요. 순창과 임실 55cm 넘게 왔고 서천 30.7cm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까지 강약을 반복해서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에서 5c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는 전라권 서부 쪽에 눈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으니까 빙판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눈이 긴 시간 동안 많이 와서 쌓여 있는 상황이라 더 위험합니다. 오늘도 경기 남서부와 충청 호남 경상 내륙으로 이렇게 눈이 오겠고 제주에도 역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 대설특보 지역 충청 호남 제주 지역으로 5에서 15cm 정도 더 오겠고요. 충북과 제주 지역 2에서 8cm 이외에 눈 오는 지역 곳곳에서 1에서 5cm가량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눈이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역시 해안과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물결이 최대 6m로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9도 등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분포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증가세가 이어지며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8천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500명대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하루 새 63명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SNS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처음 출연하신 분이에요.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 축제 분위기가 뭐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이 메시 선수의 얼굴이 들어간 화폐까지 나올 수 있다. 진짜입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화폐 도안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네. 화폐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시의 얼굴이 앞에 있고 또 뒷면에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메시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장난감 화폐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끈 메시가 지폐 속 위인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그 시작이 좀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농담처럼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월드컵의 열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후끈후끈했잖아요. 네네. 저는 중앙은행 인사들은 사실 평소에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들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죠. 이번에 중앙은행 인사들이 월드컵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사 중 한 분이 메시 선수를 이번에 화폐에 넣어보는 건 어때라고 던진 이 한마디가 정말로 이 1,000페소에 넣자는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혹시 왜 1,000페소인지 감이 오시나요? 글쎄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메시의 팬이시라고 해서 예, 팬이죠. 메시의 등판 번호 몇 번이신지 아시나요? 아, 메시 등번호? 네. 7번? 10번이라고 합니다. 아쉽게 10번. 제가 손흥민 선수를 얘기했네요. 네. 네, 손흥민 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럼요, 좋죠. 그럼요. 네. 그래서 메시의 등번호가 10번인데 10번 맞아요. 그래서 1,000페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그 된 숫자에 겁니다. 맞춰서 맞습니다. 등번호를 1,000번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메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데 사실 월드컵 우승을 기념하는 화폐 발행 시도가 이번에 처음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1986년에 월드컵 우승을 이끈 축구의 신 마라도나가 네네. 2020년 그러니까 한 2년 전이죠. 예. 당시 사망을 했을 때 몇몇 아르헨티나 상의원에게 이 화폐 발행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오, 예.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죠. 네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 해프닝만의 무게가 아닙니다. 화폐 발행을 담당하는 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점이 그 무게감을 좀 다르게 하는 분위기인데 네. 이미 영국, 미국 등의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줄줄이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마라도나도 이 못 받은 역대급 대우를 과연 36년 만에 조국의 우승컵을 안긴 메시가 이제는 축구 영웅을 넘어서 네. 위인 수준의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이야, 매신이라고까지 부르니까 그러니까요. 갓반열에도 올랐는데 위인까지. 근데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메시 선수 인기가 세계적으로 워낙 좋고 정말요. 요 화폐가 발행되면 1,000페소짜리가 아르헨티나 내에서 유통되는 돈의 문제를 넘어서 그렇죠. 세계적인 팬들이 저도 그거 한 장 갖고 싶을 것 저도 같거든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용으로. 네. 이 페소의 인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한 장 이렇게 소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리고 언젠가는 제 얼굴도 화폐 속에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계시군요. 박제하고 네. 싶다는 야. 오늘도 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순신 세종대왕 반열에 올라가셔야 이름도 됩니다. 박지원이니까.
네. 자, 그 야심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면서 연말이니까. 네. 자, 2023년이 뭐 이제 한 일주일여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또 많을 텐데 네. 그중에 좀 중요한 걸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또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제도 두 번째 이슈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음식 뒤를 보시면 유통기한이 있죠. 있죠. 그 날짜 지났다고 버리시나요 혹시? 저는 버려요. 네, 이런 분들이 불안해서. 대다수일 겁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 사실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은 이 팔아도 되는 기한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네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유통기한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라진다? 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꿉니다. 소비기한. 네, 그러면 소비기한이랑 유통기한 혹시 뭐가 다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이 소비기한은 소비가 가능한 기간을 알리는 겁니다. 유통기한은 팔 수 있는 기한이라면 그렇죠. 소비는 실제로 그 물건,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 네.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동안은 그게 달랐다는 거네요. 네. 유통기간이 더 짧았다는 거네요. 네, 더 먹을 수 있는데 사실상 버린 거죠. 좀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있는데 네. 판다는 건 좀 안전을 생각해서 맞습니다. 기간을 바투게 잡은 것 아닌가 짐작은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거를 도입하는 걸까? 그러게요. 짐작하지. 네,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이라고 합니다. 네.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네. 비유를 드리자면 축구장 무려 100개 면적을 덮은 규모만큼 큰 겁니다. 맞네요.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매년 1조 960억 원이나 들죠. 네. 따라서 이 식약처에서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버리는 식품이 줄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어들 것까지 고려를 해서 네. 연간 약 1조 원의 비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 네. 바로 이 포인트가 환경단체에서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소비기한을 계속해서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해온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서 네, 그렇습니다. 찾아봤는데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OECD 국가들은 모두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미국은 사업자가 소비기한, 유통기한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든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영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네.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이 소비기한만 믿고 맡기기에는 좀 불안하다. 그리고 소비기한 안에 섭취하더라도 보존 방법에 따라서 음식이 상할 수도 있지 맞아요. 않나라는 맞아요. 걱정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비기한을 도입해 문제가 없으려면 한국의 이 식품 냉장 보관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기대 그리고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일단 1월 1일 바뀌는 건 확정이 된 만큼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을 거쳐서 삶에 스며들면 좋겠네요. 네, 이게 이제 생활하고 밀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음식을 사놓고 곧 먹어야지 그러고 냉장실에 넣어두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서 버리는데 저도요. 애초에 냉동실에 넣었으면 좀 오래 놔뒀다가 먹을 수 있는 걸. 네. 그래요. 결국은 자신의 생활 습관과 이 소비 기한을 잘 맞춰서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정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 내년부터 우리가 잘 적응해야 할 제도적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이 반려견을 유기하려던 견주에 대한 소식. 오늘도 추운데 너무 춥죠.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몇몇 분을 제가 출근길에 봤어요. 네. 아이고 견주도 춥겠고 또 그 강아지도 춥겠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거는 누리꾼들이 다 엄청 분노하고 있겠네요. 네, 엄청 분노하는 사건입니다. 남양주에서 유기를 시도하다가 딱 걸린 견주의 반려견이 일주일 뒤에 포천에서 포착되고 며칠 뒤에 실종 사이트에 또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었는지 자세히 찾아보면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노란색 옷을 입은 갈색 푸들이 다급하게 이 차량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네. 공개가 됩니다. 사진을 올린 A씨는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신고하고 싶다라고 올리게 되죠.
이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유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당시 한 차주가 태우고 있던 강아지를 밖에 내려놓습니다. 네. A씨는 처음에 주차만 하고 다시 하는 줄 알고서는 강아지를 위험하게 풀어두고 운전하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바로 몇 초 뒤 그대로 속도를 내서 주차장을 빠르게 차량이 빠져나갑니다. 네네. 그리고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강아지,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량 뒤를 이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꿋꿋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한 200m 넘게 가다가 A씨가 뒤에서 사진을 찍고 쫓아가는 걸 주인이 조금 의식을 했던가 봐요. 갑자기 차주가 멈추더니 강아지를 다시 태워갑니다. 네. 그러면 다행히 주인이 데려갔네 하고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게 네.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주일 뒤 한 유기묘의 입양 사이트에서 A씨가 올린 사진 속 푸들과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가 지난 10일이죠. 경기도 포천시 문화체육센터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네네. 누리꾼들은 A씨가 본 강아지와 사실 너무 똑같다 보니까 남양주에서 실패하고 포천으로 가서 유기한 거 아니야 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강아지 얼굴이 참 슬퍼 보여서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서 운을 띄웁니다. 11월 말인가 12월 초쯤에 동생이 주고 갔는데 더 키우고 싶지 않으니 데려가실 분이라는 내용으로 당근마켓에 글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 애도 푸들이었고 털의 색도 똑같고 네. 또 옷도 노란색 패딩이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유, 뭐 공분이 쏟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악마가 따로 없다. 아이고. 해외처럼 반려견 관련 법안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네네. 해당 글을 찾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노란색 아기 푸들 지난 10일 포천에서 목격됐다는 글 이후에는 행방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인데 그래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되고요. 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잔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더 강화된 법이 조금 더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 네. 또 그 푸들 강아지도 추운 겨울 따뜻한 보금자리에 잘 있길 바라네요. 정말 지금 이 추위에 좀 안전하게 있길 바라고 좋은 주인을 다시 그렇죠. 만나기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좋아요. 이 반려견, 저는 고양이 키우는데 반려묘 키우다가 뭐 사정이 생겨서 더 못 키우게 되면 그렇죠. 주변에 키우겠다는 아는 분한테 입양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입양하실 분을 찾아서 이 안전한 새 주인을 만나서 갈 때까지 책임지는 게 최소한의 도리지. 우리 반려라고 하면 이게 가족의 개념인데 네. 사람 가족 길에 버리시겠습니까? 못 버리죠. 부모님이든 아이들이든 이게 생명 있는 우리 반려 존재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군가 그냥 쉽게 키우고 싶다 해서는 책임감이 또 따르겠죠. 네, 아유 오늘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식들 잘 전해주셨어요. 언젠가 꼭 우리 박지원 뉴스캐스터의 얼굴이 화폐에 들어가길 기원하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가, 또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 챙긴 이야기들을 오늘 조목조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두 번째 뭔가를 시간. 좀 있게 만들기 위해서 네네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맛있는 시사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예. 아줌마 기자는 오늘도 동분서주한다.
카피를 말씀을 꼭 드리고 카피를 싶습니다. 만들어 오셨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너무 헉헉대면서 네. 들어오기 직전까지 취재를 해가지고. 자,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이게 일종의 우리가 코너지만 프로그램 내 코너지만 저는 정치 기사들의 심층 분석 잡지 같다. 세 번째 시간, 시간인데 매거진의 느낌이 나요. 어깨가 돌을 2개를 떡 올려주세요. 네. 장윤선 편집장의 주간 매거진. 자, 이번 한 주간 놓쳐서는 안 될 뉴스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추운 날씨에도 그냥 헉헉 취재라고 오셨으니까 네. 아주 싱싱한 그런 뉴스거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장 기자님의 단독 보도가 있다고 해서 들어보겠는데요. 자,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자, 만나고 오셨다고요? 만나긴 했는데 이게 단독 보도라고 하면 기자들이 웃고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 작가님께서 너무 세게 써주셨어요. 네네네. 뭐라고 좀 조절할까요? 그냥 현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래된 선배가 직접 만났다. 네, 직접 만나서 갔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기자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이었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제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고대에서 공개 강연을 한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궁금증 때문인데요. 과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2030 소위 얘기하는 MZ세대가 어떤 평가를 할까. 네네. 사실은 그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몇몇 학생들 되게 뜨거웠어요. 굉장히 겨울이고 방학이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자리가 꽉 차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강의실이 꽉 찼고 그리고 일부는 서서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뜨거웠고요. 근데 몇몇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한국 정치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궁금했다. 그래서 와본 것이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오면 교수님이 학점 더 주신다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니다. 어제면은 다 수업 종강하고 성적 처리까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학부생, 대학원생, 기자들 이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대체로 남학생들이었어요. 여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소수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준석 대표 이대남에게 소구력이 상당히 큰 젊은 정치인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 자, 언론 보도상으로는요. 전대률 룰의 변경 여기 꼬집는 얘기도 있었다고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고 특히 또 김장 현대에 대해서 새우 2마리가 고래가 되지 못한다. 새우 2마리여도 새우는 새우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왔는데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누셨다고 하니까 또 어떤 메시지들이 좀 어제 중요했나요? 사실 오래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 좀 오래 기다리셨고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얘기를 못해서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 대목이 중요하네요. 이준석 전 대표를 기다리게 하는 기자. 보통 기자가 막 취재에 매달리는데 제가 늦게 갔어요. 너무 고자세 아닙니까? 아니, 고자세가 아니라 제가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늦게 가는 바람에 좀 그랬습니다. 근데 여하튼 제가 다음에 만나서 얘기한 거 또 들려드릴게요. 여하튼 팁으로 좀 킵하고 어찌됐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소위 윤핵관 정치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았어요. 시종일관 갖고 있는 고민인데 대한민국의 보수정치 이대로 괜찮은가. 새로운 보수정치의 담론과 철학, 비전 이런 걸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새우 2마리가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우리 언론은 막 보도를 하고 있긴 한데 어제 강연의 상당 부분은 보수정치의 철학과 담론에 할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대한민국은 선출된 왕을 모시는 나라. 보수 정당이라기 보기에는 왕당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그게 더 센데.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를 보자마자 앉자마자 대뜸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 보수 패널 조정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제가 대답하기 전에 본인 와 드디어 윤석열이 박근혜를 넘었다.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가 지나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위험 신호를 좀 보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합니다.
중요한 단어이고 사실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려운 네. 뭐 이런 건데 앞으로 보수 지도자들 입에서 자유를 많이 얘기하겠지만 실천 과정에서 많이 무너지게 될 거다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보수가 어떤 가치나 철학을 가지고 뭉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다. 네. 왜냐하면 이합집산, 이해관계 이런 걸로 너무 점철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스스로의 암담한 인식을 좀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슈퍼챗으로 문재인 그 이준석 대표 워딩입니다. 문재인 까면서 슈퍼챗으로 이렇게 버티고 했는데 살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새로운 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수 안에. 그러니까 유튜버 정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외부의 적을 너무 많이 까서 팔아먹어서 이젠 내부의 적이 필요했고 그 내부의 적으로 본인이나 아니면 유승민 전 대표나 아니면 그 소위 얘기하는 보수 참칭 패널 뭐 이런 사람들을 규정하는 그룹이죠. 거. 예, 소위 반윤 그룹을 규정하는 거 아니냐.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 마이너스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매우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뭐 일리 있는 얘기네요. 근데 이게 또 새롭지도 않은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 방송인으로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그렇죠. 비대위원 대표 시절에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으로 이제 얼굴 박근혜 알렸고요. 키즈. 그 다음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정치권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친하시죠. 가깝죠. 그랬더니 그때 제 기억이 와 보니까 이념적으로 실제 보수, 뭐 실제 진보 없는 것 같다. 다 장사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맥락을 아직도 그렇게 가지고 느끼는구나 하는 맞습니다. 것인데 자 보수의 철학과 담론 어떻게 좀 세워갈지 궁금한데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고 지도부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뭘로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선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본인 굉장히 노력을 하고 뛰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그 칼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처분 국면이 어떤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서 많은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와 또 이준석 대표 측근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뭘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근데 좀채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은 연말 즈음부터는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즈음에 왜 움직이지, 뭐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은 내년 전대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이준석은 뭘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프로파간다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선동. 그렇죠. 그러니까 석 달 남았는데요. 이 석 달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당원들을 향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세게 얘기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1월 달에 또 몇 차례 강연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 강연 사이사이에 언론 출연도 고민 중이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7곡에 들어갈 때 집필한다 그랬는데 책도 다 썼대요. 다 썼대요. 네, 책은 다 썼는데 이 책을 언제 낼지 그것도 좀 뭐 상황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보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힘이 상당히 모였을 때 그때 책을 출간하지 않을까. 그리고 북콘서트 하면서 또 확대를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석 달 동안 저는 이준석 대표가 건 것 같습니다. 뭘 걸었냐. 저는 다음 대선을 다음 그 전대를 누가 차기 공천권을 쥐고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을 당선시키느냐 이런 구도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명운을 건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정당, 제대로 된 혁신된 보수주의 정당을 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기생하는 혹은 또 윤석열 정치에 협업하는 윤핵관 정치를 할 거냐. 그러니까 줄 세우기 정치의 이른바 윤핵관의 홍위병이 될 거냐 아니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할 거냐. 이 기로에 서서 이준석 대표가 프로파간다를 석 달간 시작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지 질지 누가 이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치가 지금까지는 디테일로 안 들어갔다. 자꾸 쇼하는 정치에 매몰이 돼 있다. 국민들이 이건 또 많이 느끼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야 된다. 전문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 보수는 그동안 논쟁을 피해왔는데 앞으로는 논쟁을 우리가 즐겨야 된다. 지금 정말 보수에서 필요한 것은 논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호에 매몰되는 선거는 끝났다. MB
때 녹색 성장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녹색 칠만 하면 그게 녹색 성장이냐. 그것은 그냥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구호일 뿐이었다. 이건 의미가 없다. 문재인 박근혜 거치면서 우리가 무슨 사회적으로 남긴 아젠다가 있었냐. 박근혜는 통진당을 해산했고 문재인은 적폐를 청산했다. 그래서 뭐가 됐냐. 결국에는 윤석열 검사 정권이 탄생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A팀 B팀 서로 정적을 죽이는 과정에 불과했다. 이렇게 계속 정치할 거냐. 아니라면 네. 보수의 새로운 길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시작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좀 최근에 정치에서 네. 뭐 예산안 처리되니 안 되니 국정조사 왜 이렇게 가느니 지연 뭐 말단 하다 보니 네. 거시담론을 네. 오랜만에 거시담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하질 않았는데 네.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예. 것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언론들이 이 얘기는 세게 안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슈가 많은데 뭐 의미가 있어서 오늘 네. 첫 이슈로 다뤄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네. 자, 지금 3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변수가 되겠습니까?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후보로 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2024년 1월까지 자격정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수는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뭔가 역할을 할 텐데 저는 본인이 잘하는 메신저 파워로 스피커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용량 그렇죠.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하나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전당대회 변수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원권 100% 룰로 됐잖아요. 네. 자, 그래도 들어갈 사람은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유승민 전 의원하고의 접점 요거 좀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예컨대 이제 유승민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유승민은 유승민의 길이 있고 이준석은 이준석의 길이 있다. 그런데 둘이 열심히 가다 보면 보수 혁신의 큰 길에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졌고요. 예. 각자 역할에 부합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네.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메시지 파워가 큰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응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여론조사 해보면 지지율이 제일 높은 분이 네네. 유승민 전 대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찌됐든 유승민 전 대표가 혹시라도 출마를 하게 된다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곽에서 돕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여론조사가 이제 전체 여론조사냐, 지지층 여론조사냐, 네. 당원 여론조사냐 차이가 있지만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참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출마 여부는 아직 공식화 안 했으니까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 11월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인데 이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의 출간 기념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에서 3번 졌기 때문에 4번째는 돼야 한다. 총선 의지, 2024년 총선 의지를 밝혔는데 그러려면 이 전 대표에게 차기 당권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좀 큰 그림이 있을까요? 관련된? 본인은 뭔가 역할을 하고 싶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강한데 네. 현실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당도 소위 윤핵관이라는 라인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그것을 네. 강제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돌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은 좀 본인 스스로는 네. 하고 있는데 당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당 안에는 이른바 이준석 포비아, 유승민 포비아가 네. 있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이준석 대표 시절처럼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가 틀어지면 굉장히 어렵게 된다. 당은 망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유승민 전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돼도 문제야라고 네네. 얘기하는 시선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인데요. 아하. 실제로 그런 의견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소위 이제 유승민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 여기에도 사실은 물음표가 있는 네,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여의도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을 취재를 해보면 나경원 전 의원도 아직 세모예요. 정확하게 네.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데 주변에서 우리 선거 캠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은 어디다
얻을까요?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당신 같이 할래요? 안 할래요? 뭐 이런 의견들을 묻는 전화들이 막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는 아직 소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다. 네. 예컨대 유승민 대표가 깃발을 들면 사람들이 쫙 모여야 되는데 얼마나 모일지 이것도 네. 사실은 좀 의문이다. 그래서 내부에서 출마하는 게 좋을지 상처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출마를 안 하는 게 좋을지 아직 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희룡 장관 뭐 본인 스스로도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 그럴 때 차출설 이런 걸로 용산의 힘을 얻어서 당대표를 데려고 할 때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여의도 정치권 안에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준석은 이준석의 길을 간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수 혁신의 길을 저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은 안개 전국이니까 내년이 되면 뭔가 이제 각자의 이제 어떤 전략들이 드러나는 시점이 오겠죠. 자, 요거 하나는 더 짚어볼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방송사에 공문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 KBS 왔죠. 네. 제가 안 받아서 몰라요. 저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KBS 어딘가로 왔을 수 있죠. 그건 제가 끝나고 PD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수 패널 섭외 문제 제기한 부분, 요 지적을 했잖아요. 네. 장 기자님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보시는 입장 아닙니까? 그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생활적으로는 보수고 사상적으로는 진보일 수도 있고요. 다 섞여 있죠. 다 섞여 있어요. 예, 그리고 100% 순수한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야 균형을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 지평을 쭉 살펴보면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있지만 무당파가 여전히 30% 정도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 무당파는 누가 대변을 하죠? 그 정의당은 어떡합니까? 기본소득당은 어떡하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야 균형을 맞춰라. 이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무례한 판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방송의 보도 편성권은 방송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KBS가 결정하잖아요. 장윤선을 출연시킬지 말지 우리 PD님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언론 침해 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과서도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임식 때도 그리고 8.15 경축사 때도 자유를 33번, 35번씩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자면 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사상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 불복종을 불러올 수 있는 차원도 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데올로기는요. 90년대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정진석 위원장이 왜 스스로 이렇게 우스워지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좀 이제는 그만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선거 때마다 또 보수 진보의 경계를 넘어서고요. 어떤 인물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까를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이걸 안 따지거든요. 요즘 시민들이. 또 안보는 보수적이고 뭐 교육은 나는 진보적으로 개혁을 원한다. 이럴 수도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 다종다양한데 요거 보니까 어제 더 라이브에서 KBS 1TV KBS로 공문을 온 것을 공개했다는 제보가 아마 이걸 보신 또 청취자분이 계신가 봐요. 그럼 오긴 온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두 번째 뉴스. 이건 민주당 소식이겠네요? 예, 민주당 소식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장 기자님이 이렇게 단독 출연하셔서 취재를 여야, 해서 진보, 보수, 한국사회 스펙트럼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가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그제 온 거죠. 그제. 예, 그래서 처음에 전화가 왔대요. 이재명 대표한테 2통의 전화가 왔고 검찰이라고 연락이 왔다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아침 9시에 팩스로 검찰이 소환장을 보낸 거고요. 그걸 당에서 확인한 시각이 오전 11시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 이 소환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회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네. 보도된 바에 따르면 28일 소환을 통보했다. 네. 검찰이. 네. 근데 성남 FC 관련이다. 네. 그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검찰 사건 사무 규칙 34조 사항에 따르면 네. 일시와 장소를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방적으로 검찰이 28일 10시까지 나오세요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날 국회 본회의가 잡힌 날짜예요. 그러면 예, 국회 본회의 하지 말고 당신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수사에 검찰 소환장이 드디어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올 거다, 언제 오냐, 뭐 연말에 올 거다, 아니다, 연초에 올 거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되니까 당 내부가 대단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조사받으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예. 세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직접 출두하자. 포토라인에 서서 당당하게 뭐가 문제인지 밝히자라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지 말고 그냥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나가냐 그냥 서면 조사로 대신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견 가운데 그러면 의총을 열어서 결정을 해봅시다 했는데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로 그 결정권을 넘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수구의를 한 끝에 네.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갈 거냐 말 거냐 다시 이제 조합이 되는데요. 예, 돌아갔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확인한 바로는 나가지 말자. 소환에 응하지 말자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소위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 이것은 선택적 공정이고 선택적 정의다.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네네네. 증거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냐. 이거 너무 의문스럽지 않냐. 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면 그때 소환 조사에 응하자라는 쪽으로 예.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따끈따끈한 어렵죠. 예. 그런데 민주당의 기류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어제 안동 갔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안동 가고 그리고 오후에 울진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강원도에 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는 광주 전남을 갑니다. 그리고 경남도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경청 투어를 하겠다는 네. 건데요. 실질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는 이 전략을 대선 시즌 2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과 만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강원도 얘기하시니 강원도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하 20 몇 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 사시는 분도 계신데요. 뭐. 네. 저는 강릉에서 군복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추워요. 네. 춥지만 또 삽니다. 네. 자, 한창 연기를 피우던 대장동 건이었잖아요. 측근 2명 구속되고 칼날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정치 자금 이게 대선 자금 들어간 게 맞느냐 아니냐. 근데 진술만 있다. 민주당에서는 네. 돈의 흐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갑자기 성남 FC로 소환이 되니까 그럼 대장동에선 아직 뭐가 안 드러난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어쨌든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제 사실이 됐고요. 그럼 이게 당내의 좀 분열이나 갈등, 당내 대립이 좀 격화되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언론이 그 친명 비명 대립
네네네. 하고 있다. 뭐 친명은 나가지 말자 그러고 비명은 네. 나가서 조사받으라고 한다. 당내 부글부글 예, 뭐 이런 그런 기사들이 있고. 굉장히 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친명 중에서도 나가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요. 네. 비명 중에서도 나가긴 왜 나가냐 버티고 싸워야지. 정치 탄압인데 예,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친명 비명을 프레임워크를 해서 기사 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네네. 생각하고요. 의원 개개인 변으로 저는 차라리 실명 보도를 하는 게 정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예, 이를테면 뭐 기동민 의원은 어떤 생각, 뭐 김영진 의원은 어떤 생각, 뭐 이렇게 친명 비명 나눠가지고 주로 조응천 의원 정도, 뭐 조응천 의원 뭐 이렇게 나오고, 얘기할 네. 수 있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민석 저는 의원도 나왔더라고요. 뭐 안민석 의원 뭐 등등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비실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 보도를 하는 게 오히려 네.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의 소환 통보가 왔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비명계가 뭉쳐서 싸울 거야.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어찌됐든 네. 당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뭉쳐서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성토하는 그룹. 그렇지 네. 않은 그룹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흐름을 그냥 국민들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아 누가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누가 그렇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에 응하고 소환 조사에 응하고 그러면 기소의 길이고 절차가 진행되니까요.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소되지 않으려면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서 가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 특히 이제 친 이재명계라고 하는 분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불응하고 장외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당하다고 투쟁은 하겠지만 또 사실은 그간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뭐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뭐 수사가 끝났다 하고 뭐 불구속 기소라도 해버리면 또 재판에 붙여지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몇 년 동안 법정 투쟁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그렇게 거죠. 보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것은 아마도 지리멸렬한 쭉 재판 과정에서 결국에는 무혐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사례들이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네.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경남FC 사례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럼 홍준표 시장 왜 소환 안 하냐. 김태호 전 지사 왜 가만히 놔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뭐 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 또 버럭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벌써 버럭하셨죠. 나는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법적 판단은 뭐 이게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 법정 증거주의고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런 게 궁금해요. 자, 문제는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각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표상 오르고 있고 지금 야당과 여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보면 뭐 민주당이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뭐 압도적으로 우세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는 지지부진하게 오래 가죠. 그럼 당 리더십이 내년이 딱 되면 이제 총선이 1년 달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돌파구, 민주당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민주당 내부가 이 점 때문에 매우 자신들 스스로도 비판을 좀 하고 있어요. 지도부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지도력의 리스크가 더 크다. 이제 이런 리더십 리스크가 더 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법 리스크 초반부터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변호인단하고 알아서 할 테니 당은 민생을 챙기고 당은 당의 일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민생 투어도 하고 뭐 국민 속으로 다니고라고는 하긴 하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상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뭔가 세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우산 속에서 민주당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역으로. 그냥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는 고기 안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처리되나 지켜보고 있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169명이나 되는데 도대체 그 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지지자들 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존재감을 보여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국정과제 상황점검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얘기를 했고요. 특히 3대 개혁을 인기가 없더라도 하겠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안을 얘기를 해야 돼요. 국회 상임위별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겠다. 특히 연금 문제 대단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건보 재정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대변인 논평 달랑 내고 끝. 네.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니냐. 국회 상임위 안에 그렇게 많은 전문위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네네.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네. 이런 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 며칠 뉴스를 보면 민주당 의원 이름 중에는 신현영 의원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민주당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달을 준비해서 신현영 의원을 털었다는데 네네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 달씩 터는 의원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민주당은 놀고 있다. 이런 네. 비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뒷얘기를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주간 이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네, 월드컵은 끝났지만요. 그 여운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대표팀 선수들이 출연한 모습들 볼 수 있고 이제 후일담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번에 활약한 우리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도 있고요. 또 해외에서 연락 오는 선수는 없나 이런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임영철 KBS 해설위원을 직접 모시고요. 월드컵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올블랙으로 패셔니스타시군요. 그렇다기보다는 월드컵이 끝나고 네. 축구 팬의 한 명으로서 이번 월드컵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맞아요. 약간 허전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요즘에는 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 게 없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연말에. 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리 시간으로는 지난 월요일 새벽에 결승전까지 끝난 거죠. 대회 시작 전을 생각해 보면 우승 후보 그럼 브라질만이 꼽으셨고 또 이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만이 꼽으셨고 그랬는데 36년 만에 아르헨티나의 우승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작년 여름에 코파 아메리카를 이제 아르헨티나가 네네. 우승을 할 때 코파 아메리카는 아시아의 아시안컵 있듯이 남미에도 남미 팀들끼리만 붙는 남미의 대륙 대회. 거기도 축구가 워낙 열기가 높잖아요. 유럽과 남미가 지구 전 세계에서는 가장 축구 열기가 뜨거운 곳이기도 하죠. 근데 코파 아메리카를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고 리오넬 메시에게 첫 번째 코파 아메리카가 이제 들려졌을 때 저는 그때부터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목을 하셨군요. 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가 동기부여가 메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뛰겠다는 목표가 확실했고 게다가 스칼로니 감독의 전술이 꽤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있어서 맞춤 전술이 좋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이 전력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건 맞지만 맞대결을 만났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상대를 결과를 챙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감독의 지략과 용병술까지 감안을 하셨습니다. 자, 오랜 질문이 있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 중 누가 더 위대한 선수인가? 그 답이 나온 건가요? 답이 나왔죠. 나왔다. 네, 아무래도 호날두 선수가 월드컵 통산 토너먼트 골을 단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메시는 이번 대회 전까지 마찬가지로 토너먼트에서 골이 없었지만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모두 골을 넣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 월드컵에서의 활약, 경기에서의 영향력이 저는 많이 좀 차이가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은 메시가 월드컵에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좀 실망도 주고 왜 저렇게 못하지 그랬는데 그래서 국대 마크만 달면 메시가 아니라 그랬는데 작아진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극복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좀 뒤집나? 마지막에 결승전이 해트트릭 달성한 음바페 선수 지금 워낙 어린 나이에 데뷔했고 아직 젊습니다. 그럼 메시를 뛰어넘을 것인가? 어찌 보면 지금 실제 메시와 젊은 메시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걸로 보세요? 사실 지금 음바페 나이에 메시 선수가 이루었던 업적들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월드컵의 한정에서는 음바페 선수가 워낙 굵직한 활약을 남기긴 했지만 이미 그 시기에 메시는 펠레, 마라도나와 비교가 되는 선수로서 대표팀이 아닌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을 굉장히 높게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20대 초반에도. 이미 그때부터 전 세계 최고의 선수, 유럽 자체로서만 보더라도 리오넬 메시는 어마무시한 펠레, 마라도나의 버금가는 클럽 커리어를 이미 만들고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음바페가 바로 메시 선수의 레벨에 견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 월드컵에 인상적이었는데도. 네. 근데 음바페 선수가 지금 이미 월드컵 통산 득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서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음바페 선수가 한 3개 정도 대회를 월드컵에서 더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월드컵 통산 득점이나 월드컵에서의 누적된 활약은 음바페 선수가 조금 더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록으로는 음바페가 좀 뭐 어떤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네. 스포츠가 기록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록보단 기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음바페는 조금 더 트로피와가 관련된 팀의 성과가 좀 필요하겠죠. 네. 자, 개최지 선정 때부터 이게 참 말도 많고 딸려가 났고요. 최초의 중동 국가 월드컵, 최초의 겨울 월드컵. 자, 그래도 월드컵은 월드컵이었다. 이게 입증이 됐습니다. 역대 최다골인 172골이 터졌고 정말 명장면이 많았고요. 우리는 또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전문가 임해설위원께서 꼽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픽 뭐 해주시겠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많은 감동을 주었을 장면인데 저는 결과는 우리가 못 이겼지만 가나전 조규성 선수의 2번째 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한국 선수가 그 정도의 높이 뜬 상태에서의 힘 있는 헤더로 내려 찍는 헤더의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꼭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대표팀에서는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매우 드문 장면이. 네.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그런 확실한 점프 능력, 헤더 능력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쩌면 희망이 좀 될 수도 있었던 그때 당시에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그때는 역전 하나 그랬잖아요. 기세가 너무 좋았죠. 2대0을 2대2로 따라잡는 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조규성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영철 해설위원을 두고요. 한준희 해설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다. 한준희 해설위원 이제 떠나시기 전에 나오셨고 현지에서도 연결을 했거든요. 자, 이게 외모가 아닌 축구 지식, 준비성 뭐 이런 것들을 두고 한 극찬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KBS 월드컵 중계가 개인적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글을 또 SNS에 남기기도 하셨어요. 자, 어떤 의미를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작년에 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2019년 여름에 위암 사기 판정을 받고 근데 이제 가족으로서 사기는 사실 위암 말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존 확률이 조금 적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머니에게 위암 3기라고 약간 애둘러 표현하면서 어떻게든 아들 더 잘 되는 걸 봐야 된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평소에 7번과 9번, 그러니까 KBS2랑 KBS1을 평소에 마음껏 그냥 항상 TV 틀면 무조건 KBS 보시면서 예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나 1박 2일 쾌걸춘향 뭐 안녕하세요 하느님 등의 저희 어렸을 때부터 KBS의 모든 콘텐츠들을 거의 다 소비하셨던 분이에요. 월요일 밤 되면 항상 가요 무대 트시고 라디오도 아마 KBS 라디오를 많이 들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희망가요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도 듣고 그래서 KBS 항상 이렇게 시청을 주로 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조금 더 살아서 조금 더 이제 버텨주면은 어쩌면 아들이 KBS에서 해설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때는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2년을 다행히 항암 치료하면서 더 버텨주셨는데 아쉽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제가 KBS에서 이제 해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하는 모습을 엄마에게 생전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죄송스러움과 아쉬움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어딘가에서는 어머님이 그걸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어머님이 꼭 보고 싶어 하셨던 아들이 KBS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제가 완성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저는 뿌듯함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남다른 의미가. 그래서 제가 그 KBS에서의 해설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이제 SNS상의 글이었는데 저한테 KBS 중계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내용의 얘기였었습니다.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제가 하는 방송을 하늘나라에서 듣고 계실 것이다. 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족의 힘. 근데 이제 별세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 마음이 많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잠시 멈췄던 해외 리그 그리고 이제 컵 대회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활약이 소속팀에선 또 어떻게 이어질까 큰 관심인데요. 자, 프리미어 리그를 뛰고 있는 손흥민, 황희찬 선수 좀 기대가 되세요? 일단 황희찬 선수는 이미 리그컵 대회에서 도움을 하나 기록을 했죠. 그리고 페널티킥도 얻어내는 활약을 좀 남겼고요. 황희찬 선수는 이제 울버햄튼의 새로운 감독 로페테기 감독이 와 있는데 그 감독도
월드컵에서 황희찬 선수의 활약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울버햄튼의 팀 공격이 답답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황희찬에게 그래도 기회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손흥민 선수는 다행히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 입장에서 일찍 끝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토트넘의 일정이 재개되기까지 한 3주가량의 휴식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3주의 휴식기가 그래도 안면 쪽 뼈가 다시 붙을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지 않았을까 싶고 한동안은 마스크를 쓰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월드컵에 대한 부담을 털고 전반기 때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후반기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마스크가 트레이드마크가 되면 안 되는데 그건 부상의 상징이라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번에 배트맨으로 비유된 만화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또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EPL 많이 보셨는데 잉글리시만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프랑스 생제르맹도 봐야 되고 또 남유럽 리그도 봐야 됩니다. 스페인의 라리가, 마요르카의 이강인, 세리에 A의 나폴리 김민재 선수. 자, 빅클럽 이적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김민재 선수는 이적 이전에 올 시즌 나폴리를 세리아에서 우승시키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라도나가 나폴리에서 선수로 뛸 때 이후로 거의 30년 가까이 나폴리는 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가자마자 이적 첫 시즌에 세리아 우승을 달성한다면 아마 지역 팬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지역 자체의 아이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미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다른 유럽 빅리그의 클럽들이 다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 시즌까지는 나폴리에서 뛰겠지만 내년 여름 이적 시장 때 시즌이 끝나고 새 시즌에 접어들 때쯤 굉장히 많은 이적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강인은 지금 마요르카의 그 자체죠. 분명 올 시즌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을 전반기 때만큼 후반기에도 이어간다면 역시 여름 이적 시장 때 핫한 선수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시즌 잘 마무리하면 몸값은 더 오를 것이다. 자, 아까 언급해 주셨던 가나전의 강렬한 헤딩슛 조규성 선수 유럽 진출 얘기 나왔는데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세이트 기적설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조규성 선수가 꾸준하게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인 선수나 아시아 선수를 잘 반겨주고 좋은 기억이 있는 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세이틱은 J리그에서 감독을 오래 맡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팀을 이끌고 있기도 하고 다수의 일본 선수들이 성공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고요. 페네르바체도 저는 좀 하나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워낙 빼어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튀르키예 리그에서 조규성 선수가 진출을 한다면 기회도 받고 한국 선수의 좋은 인상을 삼아서 약간 희망도 더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두 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조건의 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철 KBS 해설위원에게 쏠쏠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본부 마무리를 끝으로 오늘 준비한 시사본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낮 12시 20분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 마지막 주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